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따라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큰 새언니가 서 있었어요. 두 손에는 반찬통이 가득 들려 있었는데요. 놀란 마음에 얼른 앞으로 나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큰언니,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지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금방이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무겁더라고요. 반찬통을 냉장고에 하나씩 넣으며 물었어요. 언니, 시원한 음료수 드릴까요? 네, 주스 있으면 한 잔 주세요. 따라준 주스를 큰 새언니가 단숨에 비워냈는데요. 잠시 후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할 말을 안으로 꾹 눌러두고 있는 사람 특유의 묘하게 긴장된 침묵 있잖아요. 큰 새언니가 빈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괜시레 꼭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모, 반찬 가져다 주려고 온 게 맞긴 한데 겸사겸사 온 거예요. 가슴속이 조용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겠구나 하는 직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으니까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동서 얘기예요. 작은 언니 얘기요? 잠시 숨을 고른 뒤 큰 새언니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아가씨도 알다시피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민지 낳고 해서 그만두고 나니까 집에서 먹고 논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시작한 건데 의외로 적성에 맞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재미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요? 저는 언니가 원래부터 음식하는 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음식 진짜 못했어요. 암튼 각서라고요. 저번에 시댁에서 다 같이 밥 먹을 때 보니까 동서가 오이 소박이를 잘 먹더라고요. 그때 오이 소박이가 정말 맛있긴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 새언니의 말이 어떤 뜻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기에 그저 분위기를 살피며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는데요. 그 틈을 기다렸다는 듯 큰 새언니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오이 소박이를 만들다 동서 생각이 나서 조금 나눠줬어요. 언니는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냥 민지 어린이집 가면 딱히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보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육아가 보통 고된 일이 아니라던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하시다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칭찬을 담아 맞장구를 치자 큰 새언니 입가에 한바구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암튼 그날 바로 오이 소박이에서 가져다 줬거든요. 근데 동서 표정이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 왜 표정이 안 좋았을까요? 들어보니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찾아가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서프라이즈처럼 간 거라 기쁘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동서 표정 보고 나서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동서가 그날 은근슬쩍 돌려서 시댁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시댁 뒷담화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 뒷담화를요? 그동안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께 진짜 잘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보고 나니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에 작은 새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작은 새언니는 상황을 흐릿하게 뭉개고 넘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또렷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 잣대는 누구에게나 심지어 자신에게도 흔들림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아꼈지만 꼭 해야 할 순간이 오면 머뭇거리는 법이 없었어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애매하게 둘러 말하지 않았고 아닌 것 앞에서는 끝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감정이 앞서기보다 상황을 찬찬히 바라본 뒤 내린 판단이 담겨 있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다가오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누구 편에 서기보다 늘 오른쪽에 서려는 그 태도였어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무조건 감싸지 않았고 틀린 것 앞에서는 관계를 떠나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오히려 단단한 신뢰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조금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사돈 어르신 두 분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안사돈 어르신이 엄마에게 말실수를 하셨는데 작은 새언니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바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자랑스럽다는 듯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얘, 작은 애가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었지 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돈이 뮤지컬 티켓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이 다녀왔잖아. 끝나고 우리가 밥을 사겠다고 해서 다 같이 먹었는데 밥을 먹다가 안사돈이 나한테 사돈은 내용을 이해하기 힘드셨죠 하면서 약간 무시하듯 말을 하는 거야. 기분이 나빠지려던 찰나였는데 작은 애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더니 안사돈한테 나지막하게 묻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른다니까. 대체 뭐라고 했는데 그래? 작은 애가 그 뭐라더라? 양 뭐시기라고 하던데. 엄마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자 아빠가 조용히 한마디 얹었어요. 양자역학. 아 맞다. 양자역학. 암튼 작은 애가 안사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엄마는 양자역학에 대해 알아? 하고 정색하면서 묻는 거야. 그랬더니 안사돈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 그게 물리학 그런 거잖아. 안사돈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작은 애가 다시 정색을 하더니 하는 말이 서로 아는 분야가 다른 것뿐인데 왜 그런 식으로 묻는 거야? 그러는 엄마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보다 잘 알아? 나는 평생 엄마 음식만 먹다가 요즘 우리 어머님 음식 먹으니 음식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잖아. 봄동겉절이가 이토록 맛있는 음식인 줄 처음 알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하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 진짜 그랬단 말이야? 말도 마라. 근데 워낙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니까 안사돈도 나한테 말실수했다며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 사실 상견례 때도 안사돈이 음대 나왔다고 좀 자랑하듯 말했잖아.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작은 애가 그리 말해주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지 뭐니. 오늘 보니까 작은 애는 절대 틀린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 따박따박 말대꾸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오늘 보니까 아주 똑 부러지고 참 멋져 보이더라. 그 이후 엄마는 작은 새언니를 많이 아꼈습니다. 작은 새언니가 무언가를 짚고 넘어갈 때면 예전처럼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곤 했어요. 그런 작은 새언니가 뒷담화를 했다는 것이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큰 새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동안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다른 집은 아들 결혼할 때 집을 사준다. 요즘 세상에 시부모가 집 한 채는 해줘야 자식들도 그만큼 잘하지 않겠냐.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인색하다는 말까지 하더라니까요. 거기다 손주한테 몇백만 원씩 용돈을 지어주는 집도 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명절에도 쥐꼬리만큼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어요. 그 침묵을 눈치챈 큰 새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혹시 제가 한 말 못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아무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동서가 정의로운 척하는 거에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큰 새언니는 우리 모두가 작은 새언니의 얄팍한 꾀에 넘어간 것이라며 험담을 이어가다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남편이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뒷담화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 작은 언니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도 말하는 게 너무 구체적이라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던데. 한쪽 말만 듣고 속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 작은 언니 말도 들어봐야지. 하긴 자기 말이 맞긴 하다. 그 이후 남편은 더 이상 그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큰새언니도 딱히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터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되도록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한쪽만 바라보고 내린 판단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큰새언니가 크게 잘못한 건 없다고 했지만 간혹 걸리는 게 몇 개 있긴 했어요. 조카가 태어나기 한 달쯤 전이었습니다. 불쑥 큰새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가씨, 곧 우리 애기 태어나잖아요. 아가씨도 선물해 줄 거죠? 아, 네. 선물해야죠. 갑작스러운 요청이긴 했지만 고모가 조카에게 선물 하나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새언니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받았어요. 아가씨, 그럼 백화점에 가서 직접 골라도 되죠? 밥은 우리가 살게요. 아, 네. 그럼 그럴까요? 큰새언니가 직접 고르는 편이 낫겠다 싶어 흔쾌히 응했고 며칠 뒤 우리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빠와 남편도 함께였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큰새언니가 망설임 없이 층수를 눌렀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유모차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어요. 큰새언니가 갖고 싶다고 한 건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유모차였습니다. 고급 유모차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격표 앞에 서니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속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건 50만 원 안팎의 선물이었거든요.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속으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치던 그때 큰새언니의 목소리가 매장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아가씨, 하나뿐인 조카를 위해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죠? 제 남동생네도 이번에 이 정도 가격에 선물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아가씨도 이 정도는 해줘야 공평할 것 같아서요.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던 찰나 오빠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 거기다 원래 이런 건 품앗이라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건 나중 일이니까 아가씨가 선택하게 하면 되지. 큰새언니의 두 눈이 기대감으로 빛나며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안 된다는 말이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우물쭈물 머뭇거리고 있자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저희가 선물해 드릴게요. 진짜요? 정말 감사해요. 큰새언니가 뛸 듯이 기뻐하는 사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복잡한 감정들을 달래며 결국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 뒤 작은 새언니도 출산을 했는데 아이 내복 한 벌만 사달라고 할 뿐이었어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기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왠지 큰새언니가 하는 말은 조금 걸러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되짚어봐도 작은 새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짙어졌거든요. 큰 새언니는 제가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 소란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 같았지만 저는 그 소용돌이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조용히 지나쳤고 그때부터 큰 새언니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괜히 엮이면 피곤해질 것이 눈에 훤히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제 출산 날짜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작은 새언니가 백화점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도착한 매장에서 아이 침대 앞에 멈춰서더니 그걸 선물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모, 이 침대가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가 선물해줄게요. 아니에요. 그냥 옷 한 벌만 사주세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동안 고모랑 고모부가 현우 선물도 얼마나 많이 사줬어요. 진짜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현우가 고모랑 고모부가 산타 할아버지보다 좋다고 하는걸요?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과하긴요. 우리 조카한테 더한 것도 선물해주고 싶은걸요? 아무 꾸밈 없이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가슴 한켠을 포근하게 적셔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도 감동이 가시지 않는 얼굴로 말했어요. 이렇게 비싼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이야. 작은 새언니가 평소에는 무뚝뚝하긴 한데 속이 참 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선물 자체보다도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한동안 가슴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외출 후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 앞에 주문한 기억이 없는 커다란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 혹시 택배 시킨 거 있어? 아니, 난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남편이 박스를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유모차가 들어있었어요. 순간 전에 큰 새언니에게 유모차를 선물했던 기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브랜드 쪽으로 시선이 먼저 향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때 마침 큰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모, 선물 도착한 것 같던데 봤어요? 네, 지금 막 확인했어요. 다음 달이 출산이라 출산 선물로 유모차 보냈어요. 아, 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잠시 아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물했던 200만 원이 넘는 유모차가 머릿속을 획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인터넷으로 가격을 확인해 보니 큰 새언니가 보내온 유모차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치사해 보일까봐 그냥 넘어갈까 싶다가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큰언니, 치사해 보일까봐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너무한 것 같아서요. 너무하다니요? 뭐가 너무해요? 우리는 200만 원이 넘는 유모차를 선물해드렸는데 큰언니가 보내신 건 15만 원짜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뜸을 들이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네? 유모차요? 아, 그게 전에 고모가 사준 거였구나. 근데 저는 왜 친정에서 사준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이왕 샀으니까 그냥 받으세요. 선물은 선물하는 사람 마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불쾌감이 천천히 번지며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유모차를 집안에 들이고 싶지 않아 그대로 큰 새언니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역시나 며칠 뒤 큰 새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진짜 서운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선물을 돌려보내는 건 너무한 거잖아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큰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족끼리 돈 얘기 꺼내고 싶진 않지만 언니 행동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놓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은 언니한테 많이 섭섭하네요. 그러자 큰 새언니가 비상식적인 말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고모가 임신 소식 전하자마자 제가 얼마나 많이 챙겨줬는지 다 잊은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대체 큰언니가 뭘 챙겨줬다는 거예요? 제가 튼살 크림이랑 쿠션 챙겨줬잖아요. 그거 사려고 해도 다 돈인데 너무하네요. 쓰다 남은 것을 건네준 거였지만 큰 새언니의 기억 속에는 그것이 어느새 새 제품을 선물한 것으로 탈바꿈해 있는 모양이었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자를 멈추고 남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무했다. 그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빠한테 전화해서 따져야겠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려고? 사실대로 말해야지. 오빠의 번호를 누르자 이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오빠, 진짜 섭섭해. 우리가 출산 선물로 뭐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200만 원이 넘는 유모차를 선물했는데 우리한테는 15만 원짜리를 보내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15만 원짜리 유모차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현금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못 받았어? 현금? 무슨 현금? 집사람한테 현금으로 250만 원 보내라고 했는데 못 받은 거야? 그날 밤 오빠네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결과는 얼마 가지 않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어느 날 큰오빠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거든요. 큰오빠가 큰 새언니를 다그치며 입을 열었어요. 빨리 사과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큰 새언니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부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오빠가 고모한테 현금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게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제가 중간에서 그만. 큰오빠의 목소리가 순간 공기를 가르듯 울려 퍼졌어요. 그러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렇다고 동생네 주려고 한 돈을 중간에서 꿀꺽해? 그때 당시 2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아놓고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어. 큰 새언니가 가로챈 250만 원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고 했습니다. 큰오빠가 곧 우리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잘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냥 돈 안 받을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받아야지. 오빠가 면목이 없다. 큰오빠가 끝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괜히 말을 꺼내서 일을 더 키운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소동이 있고 난 뒤 큰 새언니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이따금 SNS에 환하게 웃는 사진들이 올라오는 걸 볼 때마다 그냥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곤 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래 이어질 거라고 믿었던 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생일날 올 거지? 당연하지. 작은 언니도 온다고 하지? 작은 애야 당연히 참석한다고 하지. 그 애가 작은 애 반만 따라가도 좋으련만.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그동안 큰애가 되네 참석을 안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큰애도 온다는 거야. 진짜? 갑자기 왜 참석한대? 네 오빠 말로는 그동안 워낙 집안 행사에 많이 빠져서 이제부터 맏며느리 역할을 한다나 뭐래나 그랬다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왜 한숨을 쉬고 그래? 아니, 난 이상하게 큰애가 조금 불편하더라고. 그동안 이런저런 일도 있고 했잖아. 괜히 와서 분란이라도 일으킬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그동안 연락 끊고 지내면서 느낀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럴 성격이 아니야. 예전에 니들한테 비싼 유모차 받아놓고 싼 걸로 보낸 거 봐라.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라니까. 난 그냥 큰애가 안 왔으면 좋겠어. 엄마, 설령 그런 마음이라도 절대 내색하면 안 돼. 알았어. 절대 내색 안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상황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큰 새언니와 마주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생신 당일 남편이 선물해준 새 차를 타고 친정에 도착했을 때 마침 큰오빠네도 주차장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던 큰 새언니가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고모! 새 차 뽑았어요? 전에 타던 차가 오래됐다고 남편이 겸사겸사 사줬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언가를 재빠르게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스치고 지나가더니 큰 새언니가 부럽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고모는 새 차 타고 다니고 진짜 부럽네요. 나는 언제쯤 새 차를 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비싼 차도 아닌걸요. 할부로 산 거라 아직 한참 갚아야 해요.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큰 새언니의 시선이 새 차에 고정된 채 좀처럼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서둘러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잠시 후 다 함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과일을 손질하고 차를 준비하던 제게 큰 새언니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어요. 고모, 주말에는 차 안 쓰고 세워두겠네요? 그렇죠. 제 차는 출퇴근용이고 주말에는 남편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낌새가 등줄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 새언니가 두 손을 모아쥐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다음 주에 급한 일이 있어서 차 좀 빌릴까 해서요. 차를요? 제 차 정비 맡겨야 해서요. 일요일 하루만 타고 돌려줄게요. 급하게 어딜 좀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딱 하루만 빌릴게요. 거절하는 것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 생신날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하루 빌려준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생기겠냐 싶었거든요. 그렇게 큰 새언니가 그 주 일요일에 차를 빌려갔고 오후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모, 지하 주차장에 차 세워놨어요. 새언니가 차키를 내밀었어요. 아, 네. 잘 썼어요. 고마워요.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큰 새언니는 이미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걸까 싶은 의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앞에 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차체 옆면을 따라 길게 긁힌 흠집이 선명하게 나 있었거든요. 게다가 시트 위에 흩뿌려진 과자 부스러기를 보던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차장에서 구석구석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수석 앞 수납함에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도 큰 새언니가 넣어둔 봉투 같은데 깜빡 잊은 듯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 종이를 무심코 펼치던 순간 숨이 멎어버렸어요. 차용증이었거든요. 날짜와 함께 선명하게 적힌 금액 3천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새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올라와 남편 앞에 그것을 펼쳐놓았어요. 자기야, 이것 좀 봐봐. 이게 뭐야? 차용증? 자기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렸어? 아니, 내가 빌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큰 새언니 이름이잖아. 3천만 원이나 빌린 거네? 우와, 이 큰 금액을 어디다 쓴 거지? 형님도 알고 계신 건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오빠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이 미간을 좁히며 종이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형님한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곧바로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달려온 오빠가 그 종이를 손에 받아드는 순간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 안에 있었다는 거지. 오늘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가더니만. 그날 큰오빠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중에서야 전해 들었어요. 큰 새언니가 드디어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왔다며 동생에게 집 문제로 돈이 급하다고 빌린 뒤 그 돈 전부를 코인에 쏟아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큰 새언니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보려고 한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당신 일할 필요도 없다니까. 내 친구는 이 코인으로 돈 벌어서 편하게 살고 있어. 진짜야. 결국 큰오빠가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민지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이혼하자. 그제야 큰 새언니가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앞으로는 말썽 안 부리고 얌전히 지낼게. 하지만 한 번 돌아선 오빠의 마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판도라의 상자 하나가 결국 두 사람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그 뒤 큰오빠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도 그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큰오빠는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했어요. 새엄마가 생긴 민지는
오히려 친엄마와 함께 살 때보다 훨씬 안정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새삼 느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전 새언니가 오빠를 다시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있는 채였다고 했어요. 다행히 민지는 그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 있어서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전 새언니는 오빠에게 다짜고짜 돈이 급하다며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 모습에 오빠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어요. 엄마란 사람이 민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오직 돈을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답니다. 결국 큰오빠가 전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쪽에서 사람이 와서 전 새언니를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자초지종이 드러났는데요. 전 새언니가 만삭의 몸으로 또다시 코인에 손을 댔다가 재산을 날려버렸고 결국 쫓겨나다시피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그때 오빠가 이혼을 결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 속으로 함께 빠져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포기처럼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이기도 하다는 걸 새삼 느끼며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